경제 과연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사람은 가끔 예능에서 진실을 만난다. 얼마 전 문득 박명수가 툭 던졌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MBC 무한도전의 명장면 힘 있는 자가 살아남지 웃고 넘겼던 그 한 문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 자산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렸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제인과 정치인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하다. 그들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을까? 적게 소유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소유했을 확률이 높다. 아니, 많이 소유했다. 그렇다면 아주 저차원적인 사고만으로도 결론이 나온다. 그들이 자신의 부를 유지하거나 불리기 위해서는 집값을 안 그런 척하면서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굳이 왜 안 그런 척이라고 적은지에 대해는 서술하지 않겠다. 그들의 도덕성이나 음모론을 얘기하기엔 손가락만 아프니 말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재개발 억제와 주택 공급 조절이다. 투자의 대가 찰리먼거는 말했다. 인센티브를 보여달라.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겠다. 인간은 선의보다 인센티브에 훨씬 충실하게 움직인다. 의도를 추측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인센티브 구조만 보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자, 그럼 1차원적인 생각 말고 입체적으로는 어떨까? 정말 애덤 스미스 말 맞다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어떻게 흘러갈까? 대출을 받아 영끌로 아파트를 사기 전에 나는 이랬다. 인구 감소, 출산율 절벽, 새롭게 유입되어 집값을 떠받쳐줄 젊은 층이 계속 겪가마니 결국 이 거품은 곧 꺼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러길 바랐다. 그 믿음을 강하게 굳혀주는 유튜브와 인터넷 콘텐츠는 차고 넘쳤다. 지금은 그 폭락론자들이 멍청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밥줄이 이해관계에 단단히 묶여있을 뿐이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밥줄이 끊기니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에 가깝다. 당연한 말로 시청 조회수가 폭락론에서 나오는 사람은 폭락론을 접을 수 없다. 아니, 어쩌면 오를 걸 아는데도 거짓으로 내린다고 떠드는 유튜버나 기자들도 다분히 많을 것이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정치 카르텔에 지독한 선전이 겹쳐져 있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다. 집을 산 후에 나는 바뀌었다. 출산율 하나만 보고 시장을 판단했던 내가 놓친 게 있었다. 사람은 덜 태어나고 있었지만 훨씬 오래 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울 주택 공급은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 결국 인구 감소의 효과보다 장수와 공급 제약의 힘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다고 모든 확률이 0인 건 아니다. 모든 정치인이 자기 집을 전부 고점에 매도, 드롭 DROP 하고 갑자기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신 나간 짓을 하거나 양심에 너무 찔려 초공격적인 공급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참고로 필자는 지금의 비싼 집값이 잘못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물론 내 동네는 오르길 바라지만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기득권이 일심동체로 한날 한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영화 군체 속 개미 인간 마냥 단 하나의 공통된 코딩값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확률은 당신이 로또에 2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는데 내 전 재산을 건다. 케인스의 경고가 여기서 유효하다.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 집값이 비정상이라는 판단이 맞더라도 그 비정상이 10년 갈지 20년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을 버티는 동안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건 언제나 무주택자다. 그렇다고 이 흐름이 매끄러운 우상향 직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간중간 분명히 흔들릴 거다. 어떤 흔들림은 그냥 시장 본연의 숨고르기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쥐어지고 대출이 쥐어지면 거래가 마르고 거래가 마르면 가격도 잠깐 주저앉는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이클이다. 근데 어떤 흔들림은 결이 다르다. 기득권 입장에서도 가끔은 시장을 겁줄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영끌에서 몰린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려 물량을 뱉어내게 만든 다음 그 물량을 가장 싼 값에 자기들이 도로 주워 담는 식으로 혹은 규제 카드를 한번 던져 여론을 달래놓고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풀어주는 식으로 이유는 다양할 거다. 하지만 뭐가 됐든 이 흔들림들은 앞서 말한 드롭 시나리오, 즉 기득권 전체가 손을 맞잡고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리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파도가 잠깐 빠진다고 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 조정은 있어도 판 자체가 뒤집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유튜브나 강의에서 잘 안 나오는 마지막 조각이 있다. 상속이다. 사람은 죽을 때 살아생전 모은 자산을 전부 쓰고 가지 않는다. 남은 유산은 자녀에게 간다. 그 자녀들은 그 돈을 어디에 보태는가? 부동산이다. 심지어 미리 차용증을 써서 자녀에게 수십 년간 월 100만 원씩 받는 서류를 만들어두고 자기 노후 자금을 사랑하는 자녀 명의의 집 사는 데 보태주는 부모들도 있다. 상류층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극히 중산층,
혹은 그 이하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내 주변에도 많다. 사람은 죽어도 자본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은 주인을 바꿀 뿐이다. 그렇게 이어진 자산은 다시 다음 세대의 자산이 되어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정리한 부등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자본 수익률 R은 경제 성장률 G보다 크다. 일에서 버는 속도보다 자산을 낳는 속도가 빠르다. 상속받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 부동산이 다시 자산 격차를 벌린다. 여기까지 읽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거다. 어차피 10억, 20억 넘는 서울 아파트는 그들끼리 사고 파는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부자들끼리 서로 비싸게 주고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함정이다. 그 거래 뭘로 하는데 달러로 하나 엔화로 하나 아니다 원화다. 나랑 똑같은 원화를 쓴다. 10억 자산가가 마시는 소주도 5,000원이고 빚 3억 짊어진 서민이 마시는 소주도 똑같이 5,000원이다. 자산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놓으면서 정작 화폐 가치와 물가 앞에서는 비린내가 날 정도로 평등하다. 같은 통화를 공유하는 이상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대출 규제와 세제, 공시가격 그리고 국가 통계로 잡히는 전체 부동산 지수를 타고 결국 내가 사는 동네의 시세까지 끌어올린다. 물가와 자산 가격은 분리된 두 개, 세 개가 아니다. 같은 통화 안에서 같이 오르고 같이 눌린다. 권력, 인센티브, 장수, 상속, 자본의 축적. 이제는 집값을 이 5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이 구조가 정의롭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공정하다는 사실만 외친다고 게임의 규칙이 바뀌지는 않는다. 판을 뒤집을 수 없다면 적어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해야 한다. 폭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나는 부자를 택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박명수의 그 한마디는 예능의 유행어가 아니라 이 나라 자산 시장의 작동 원리다. 힘을 잃지 마라. 그리고 길러라.